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소설에서의 서술, 서술이라는 말에다가 체크. 사건의 내용을 언어로 나타내는 행위와 결과. 크게 이야기의 구성과 이야기의 전달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야기의 구성은 사건과 사건의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짜는 방법이고, 후자, 이야기의 전달은 시점, 거리, 인물 제시 방법, 문체.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 이런 거 파악해라, 인과관계 파악해라, 시점, 거리, 사건, 인물 제시 방법, 문체, 얘네들 파악하면서 읽어라. 그게 얘기 다 하죠. 시점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시점에다가 체크. 이야기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작품 안에 있냐, 작품 밖에 있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전달 방법.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냐, 아니면 심리,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작중인물, 서술자가 작중인물이면 1인칭, 서술자가 작중인물이 아니면 3인칭, 내가 내 얘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내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면 관찰자 시점, 그리고 요렇게 둘이 묶어서 서술자 나가 등장하냐, 그러면 1인칭. 작중인물이 아니야, 작품 속의 세계가 여기지. 그런데 서술자가 이 바깥에 있어. 바깥에서 속을 들여다보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거나 논평을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 외부에서 시선에 포착되는 장면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말에 국한해서 보이는 것만 표현하면 3인칭 관찰자. 사건과 인물의 제시 방법.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을 드러내는 방식은 말하기, 보여주기로 구분이 됩니다. 말하기는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사건, 인물의 성격, 상황을 직접 해설, 요약, 논평하는 거고, 후자는 말을 인용하는 듯의 방법, 심리 묘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인물에 대해서 서술하냐, 대화와 행동이 나타나냐, 그걸로 구분하는 게 훨씬 쉽지. 대화, 행동, 이러한 것들로 확인하시면 된다. 내가 좋아하는 문체, 잘 읽히는 글의 스타일이 있어. 문체, 작가가 언어를 구사하는 개성적인 방식, 구어체, 문어체, 관념적인 단어, 구체적인 단어. 관념적인 단어가 나오면 좀 읽기 어려울 겁니다. 수식어가 많은 문장, 수식어가 적은 문장, 긴 문장, 짧은 문장,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직설적, 함축적, 표준어 방언, 어떤 것이 주로 사용되는지 결정.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용어야, 용어. 위 소설은 무엇을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태도와 어조, 특정 인물이나 작중 현실에 대해 서술자의 인식이 반어작, 풍자, 냉소, 비판, 동정, 호의, 해학. 얘네도 역시 용어지. 이러한 용어를 알고 있습니까? 이거야. 왼쪽으로 올라와서 얘네들은 중요한 개념이네요. 빨간색으로 체크합시다. 초점 화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해서 이야기한다. 그 인물을 초점 화자라고 합니다. 초점 화자, 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초점이 되는 화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초점 화자, 초점 인물, 초점자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설가 구보시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의 구보가 초점 화자야. 이렇게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놓을까? 아, 구보시. 구보시가 그 소설에서의 초점 화자였구나. 구보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세상을. 다음, 서술자의 위치. 작품은 서술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술자는 항상 작품 내부에 위치하죠.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인칭 소설에서도 서술자는 외부가 아니라, 요 말이 중요한 거야. 이야기의 외부에 위치하는 거야. 소설의 외부가 아니라 이야기의 외부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야기. 됐을까? 그러니까 소설책을 펴면 여기가 다 작품이라고. 이렇게 작품이라고. 뒤로 넘어오죠. 6.25 전쟁이 터졌어요. 할머니네 집이 있고요. 외할머니네 집이 있습니다. 외할머니네가 피란을 와서 할머니 집에 같이 살게 됩니다. 할머니도 아들이 있고 외할머니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할머니의 아들 중 하나는 빨치산이야. 외할머니의 아들 중에 하나는 국군이야. 빨치산이라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자야. 38선 그어 놨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내려왔죠. 다시 밀려서 올라가지. 올라가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 중간에 산에 숨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 걔네들이 빨치산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어느 날 국군이었던 외삼촌이 빨치산 토벌하러 갔다가 죽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내리는 날 외할머니가 하늘을 향해서 이런 빨갱이 새끼들 다 쓸어가 버려라 라면서 저주를 내려. 그랬더니 할머니는 어때? 뭐야, 내 새끼 죽으라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 빨치산이었었던 삼촌은 밤마다 몰래 내려와서 밥 먹고 한숨 눈 붙이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도망가서 산에 있고. 근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 집에 형사랑 경찰이랑 군인이 이렇게 와. 어린 시절의 나를 과자로 꼬드겨서 너네 요즘 삼촌 내려오지. 소실지 얘기해. 얘기하면은 이 초콜릿 줄게. 하면서 초콜릿에 눈 돌아가가지고 네, 밤마다 저희 삼촌 내려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하루도 삼촌이 집으로 내려왔지. 나의 아버지는 삼촌의 형이지. 나의 아버지가 동생. 그렇게 잊지 말고 자수해라. 형이 너 그냥 적당히 고생하고 죽지는 않게 내가 다 조치해놨어. 알았어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자수할게요. 라고 하는데 그날 밤 군인들이 이 집에 들이닥쳐서 삼촌이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기 전에 산으로 도망가. 할머니는 나를 보고 과자 몇 개에 삼촌 팔아먹은 인간 백정 같은 놈이라면서 엄청 구박을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외할머니는 나를 감싸주고, 그러니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나경이 듣고 있어? 지금 눈 풀리는 것 같은데? 나 너 흰자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데 삼촌이 이제 진짜 계속 안 내려오니까 할머니가 점을 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네 아들이 온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쥐잡듯이 하면서 둘째 아들 오는 걸 엄청 준비하는데 집에 삼촌이 아니라 미친 듯이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집으로 들어와. 할머니가 그거를 보면서 기절을 하지. 왜? 옛날부터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서 저승 가지 못하고 구렁이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구렁이를 보면서 내 새끼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절을 해. 충격받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와 있고 조만한 꼬맹이들은 뱀이다 하면서 작대기, 지게 짝대기 같은 걸로 때리고 돌 던지고 그러는데 외할머니만 그거를 막아주면서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사돈 총각처럼 대우해 주는 거지. 그리고서 잘 달래서 산으로 보내. 할머니는 그제서야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갔냐? 네, 사돈어른 외할머니가 이래저래 다 챙겨주셨어요. 잠깐 방으로 모시라고 해라. 나 대신 고생이 많았군요. 아니요, 제가 뭐 할 일이었을 텐데요. 아유, 잘 갔을래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아들 생각하시니 좋은 데 갔을 겁니다. 하면서 둘이 화해하고. 할머니는 그날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깨어났다 까무러쳐졌다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고, 장마철이었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마가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 됐어? 이 전체 줄거리 얘기 다 해준 거야. 됐을까? 어느 부분이냐 시작해 봅시다. 아유 불쌍한 거.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저리 여기에서 이 불쌍한 것은 누가 외할머니가 나를 보면서 한 말이에요. 이런 과자 조각 하나에 삼촌 팔아먹은 인간 백정놈이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할머니의 구박을 받고 있거든. 할머니의 구박을 받고 있어.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내가 방금 줄거리 얘기해줬지만 주인공은 누구야? 할머니랑 외할머니야. 나는 1인칭. 내 얘기가 주인공이야? 아니,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주인공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 나는 근데 어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 사건의 진상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도 드러난다.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 국군이었죠. 사실 나 역시도 좀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 양과자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 소수간이나 줄간, 우란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아무리 그래도 과자 쪼가리에 삼촌 그렇게 팔아먹으면 안 되지. 근데 또 이해는 돼. 애니까.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 모른다. 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야?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인 거지.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외할머니가 제일 불쌍한지도 모른다. 외할머니는 허전해 보였다.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지. 어린 나의 주관적인 생각. 어린 나의 주관적 생각. 전사 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충격이지. 이젠 시들대로 시들어버린 먼 산바라기로 오두막하게 앉아있는 초라한 할멈. 누구? 자식을 잃은 외할머니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어머니나 이모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불화였다. 갈등. 바로 이게 갈등의 주체.
근데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그 전에는 그렇게 사돈지간인데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어? 갈등의 원인은 이념 차이로 인한 대립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할머니하고 외할머니는 이념이 없어. 그냥 자식 사랑 때문인 거야. 이렇게.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퉁이를 꾸려들고 느닷없이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었다. 어때? 아무런 그런 게 없어. 싫은 게 없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집에는 가족 간의 사랑밖에 없었지.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라는 말은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사이 좋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 번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얼마 전에 무슨 사건 때문에 외삼촌이 빨치산 토벌하러 갔다가 죽은 이후로.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해? 빨갱이 놈들이 내 새끼를 죽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수복이 되었을 때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은 인민군 따라 어디론지 쫓겨봐 버리고 그때까지 대나무 밭 속을 굴을 파고 의용분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즉 외삼촌과 삼촌도 갈등 관계인 거야 따지면. 근데 둘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갈등 관계는 아니야. 양쪽이 다 입장이 달라지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없었다. 즉 할머니하고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은 이념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뭐 내 새끼가 빨갱이고 네 새끼가 빨갱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새끼니까 중요한 거지.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갈등이 시작된 것은 저 사건 내가 난 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터였었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조각에 삼촌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면 요 두 줄, 세 줄 사이에서는 내 감정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를 않아.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과거 사건에 있었던 객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이 아주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통지서 누구의 외삼촌의 국군이 된 외삼촌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이튿날에 왔다. 복장을 지른 것은 외할머니였다. 그 오후에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방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바로 이러한 험한 날씨가 우리 민족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지.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벼랑간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더 쏟아져라. 어서 더 쏟아져서 바위 사이에 숨은 볼갱이 마저 다 실어가 버려라. 나무 금세기에 엎딘 볼갱이 숫댕이 같이 싹싹 끄실려라. 빨갱이 놈들 다 태워 죽여라. 한 번 더 옳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대사를 듣는 왜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할까? 내 새끼 죽으라는 건가?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다음 할머니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은 뭐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과 분노 때문이지. 자식을 잃은 슬픔과
분노.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내 새끼한테 해코지 하면은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난 외할머니 이해할 수 있어.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하여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선하게 보인다라는 듯 외할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라는 건너산을 대고 자꾸 저주를 퍼부었었다. 요 부분 어때요? 여기는 나의 평가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객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야? 그렇죠. 객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지. 저 내 딸이 옆에 내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 라는 거는 누구 대사야? 할머니 대사야.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이야기해? 외할머니의 저주가 누구? 자신의 자신의 자식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주라고 생각한 거지. 됐을까? 나는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않나? 세상에 내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아기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의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때까지 집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이 집인 줄 알고 저 지랄이야 지랄이? 할머니 집이 할머니 대사죠.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다 보았다. 보자 하니께 참말로 눈꼴 씌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더니 은혜는 뭐예요? 피란 왔는데 받아준 거지. 피란을 받아준 거지. 그거를 원수로 갚는다고? 자기 자식에 대한 저주로 갚는다고?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내 새끼 죽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 말이 저거를 두고 하는 말이구먼. 올띠 갈띠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농계로 인자로 아도 어른도 몰라보고 가장 안양계를 다 뿌리네 그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숭한 마음을 먹으면서 대대로 거그한티 날벼락이 내리는 법이요. 할머니의 얘기는 뭐야? 그렇게 못돼 처먹었으니까 네 새끼가 죽은 거야. 이렇게 또 할머니는 맞받아서 또 저주를 내리는 거지 서로. 당장 매어 꽂을 듯한 기세로 상대의 서슬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조가 되었다. 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죽은 자석 나의 외삼촌, 산 사람 빨갱이인 나의 삼촌.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빗감도 말어. 인명은 제천이랬다고 다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겨. 그리고 자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건 그거 부모 죄요 라면서 이것도 일종의 저주 비난이지.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자석놈을 앞씌워놓고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만든 거요. 애시당초 자기 팔자 속안으로 그런 걸 갖고 누구를 탓하고 막을 거 할 게 없어. 나이살이 저만큼 60줄에 앉아있으나 좁게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어디 할 말 못할 말하고 지랄이야. 그려 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들로 먼저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짊어지고 나와서 아들 농사를 그따위로 지어서 아들을 빨갱이로 만들었냐? 할머니 대사, 외할머니 대사. 이 정도면 노인네들 둘이서 어떻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요. 역시
외할머니도 할머니를 비난하고 있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부셨다. 저놈의 옆편내 말하는 것 좀 보소.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했는게배. 내 아들이 왜 어디가 어쩐디. 생각해보면 알 거구만. 저 죽은 댐이 지사 지낼 놈 한 놈 없은게 남들도 모두 그런 줄 아나 보네. 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너 죽으면 제사 지내줄 자식도 없지? 고만들 혀도요. 우리 순철이는 끄떡도 없다. 순철이 누구야? 지금 빨치산으로 산에 숨어있는 삼촌 얘기하는 거지. 끈떡이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만 속이 시원할 테지만 순철이 걔는 내 소내기도 요리조리 뚫고 다니라요. 그만들 허라니까요. 아버지께서 한층 더 짜증을 부렸다. 아버지가 한층 더 짜증을 부린 건 나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얘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 1, 2, 3번 세 문제 3분 드려요. 시작. 할머니는 내가 삼촌에게 형사에게 삼촌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백정놈이라고 불렀지.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자 할머니와 외삼촌의 불화가 시작된 거는 아니야. 언제부터 불화가 시작된 거야? 아니요. 불화가 시작된 건 외할머니가 아니요. 나를 감싸면서 시작된 거지. 외할머니는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이후 삼촌이 속한 빨치산 저주하면서 다 태워 죽여라 얘기했지. 5. 뒤로 넘어가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차적인 인물이 주동인물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쓰자. 부차적인 인물 나, 주동인물 할머니하고 외할머니. 나는 외할머니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굳이 외자를 붙일 이유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희 딸내미한테 창희 할머니, 오기 할머니 그렇게 부르게 시켰거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그래. 그냥 둘 다 할머니지. 이렇게. 그래도 구분할 때는 있으니까 여기 인천 할머니, 안산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를 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 이름으로 창희 할머니, 오기 할머니 이런 식으로. 나라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 주동인물의 이야기가 소설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은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가 된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의 주관성과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함께 유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제가 중간중간에 객관성을 유지한다, 나의 판단이다 했던 게 2번 풀려고 한 거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부차적 인물로서 주동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동인물을 객관화하기 때문에 지 눈에 비친 대로 표현해줘. 주동인물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 객관성이 높다. 말은 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정답은 찾기 쉽죠? 5번. C 부분에서는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서로 비난 배틀하는 그런 경우 주동인물인 할머니, 외할머니와 거리가 가까워진나? 아니야.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1인칭 관찰자라는 것 자체가 주동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그랬지. 가까워진다라고 하지를 않았어.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보기와 반대되는 말 하면 안 되지. 자신의 시점에 따라 진술함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됐어.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진을 지우고 뭐라고만 고치면 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그렇게 말을 바꾸면 되죠.
3번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 사회 역사적인 배경은 6.25 전쟁이고요.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의 이념 대립. 그 속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게 끼어 들어가면서부터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 거지. 됐을까요? 네. 잠시 정지.